안규백 국방부 장관이 브라디스라프 코시나 카미슈 폴란드 부총리 겸 국방장관을 만났습니다. 폴란드에서 대한민국 전차인 K2 2차 이행계약 서명식이 이루어졌습니다. 수출 계약 금액 약 65억 달러, 우리 돈으로 약 9조 1천억 원에 달하는 이 금액은 단일 방산 수출로는 사상 최대 규모입니다. 안녕하세요. 통일연구원 석자연구원 조한범입니다. K방산의 현재 위상을 한마디로 정의합니다. K방산은 사실 한류, 문화 한류급으로 지금 근접하고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러냐면 탈냉전기의 유럽과 주요 국가들이 방산 규모를 줄일 때 대한민국은 자주국방을 지향하는 방위산업 기반을 계속 강화해 왔거든요. 폴란드에 인접한 루마니아 또한 K방산의 새로운 고객입니다. K9 자주포 54문, K10 탄약 운반차 36대 등 총 1조 2,500억에서 1조 4천억 원 규모의 계약이 임박한 상황입니다. 역시 폴란드 루마니아 인접국가인 노르웨이에도 K방산의 수출이 이어졌습니다. 노르웨이는 K9 자주포 24문, K10 탄약 보급 장갑차 6대 등 총 2천억 원 규모의 수출 계약이 2025년 5월 체결되었습니다. 폴란드, 루마니아, 노르웨이까지 이른바 K방산 나토벨트가 형성된 이유는 무엇일까요? 이 글로벌 불확실한 시대, 전쟁의 뉴노멀 시대에 이제 빛을 발휘하기 시작했다고 볼 수 있죠. 1945년 세계 제2차 대전이 끝나고 탈냉전 시대로 접어든 유럽에서 2022년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전쟁은 터졌지만 전쟁을 칠 무기가 없었습니다. 우러 전쟁 주변국들은 살 길을 모색했고 그 해답은 대한민국에 있었습니다. 그렇게 K방산의 역사가 시작됐습니다. K방산의 생태계는 대규모 생산과 소비라고 하는 연관 체계를 갖추게 됐던 거고, 이게 러우 전쟁이라는 상황적 조건에 맞춰서 경쟁력이라는 빛을 발하게 된 거예요. 우리나라는 북한과의 여러 가지 긴장 관계라든가 이런 것들을 통해서 방위 산업을 그동안 이제 대량 생산할 수 있는 체계를 꾸준히 유지해왔고, 러우 전쟁을 통해서 이제는 글로벌 방위 산업의 중심으로 우뚝 섰죠. K방산의 열풍은 중동에서도 불고 있습니다. 대한민국 천공2 미사일은 UAE의 2조 6천억 원, 사우디아라비아의 4조 3천억 원 등 이미 중동 주요 3개국의 K방공망 벨트를 완성했습니다. 동맹의 결속력 강화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공동의 가치와 이념을 공유하고, 이러한 공동의 가치와 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의지와 능력이 있다는 어떤 신뢰가 선행될 때 그 동맹은 더 강화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한국의 K방산은 우리 대한민국의 동맹 및 우방국들과의 협력을 더 강화시켜서 매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유럽, 아시아, 중동, 남미에 이르는 대한민국 방산의 수출 행보. 소총도 못 만들던 우리가 이지스함을 만들어요, 해군에서는. 자, KF-21 하이급 전투기를 만들어요. K2 지상의 왕자 탱크의 3.5세대를 만들어내요. 우리가 쓰는 대부분의 무기를 자급 조작하고 있다는 겁니다. 지금 세계적으로 내놔도 손색이 없을 무기들이다. 대한민국 방산은 한국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최첨단 기술력과 압도적인 성능으로 세계 방산 시장의 판도를 바꾸며 글로벌 시장 중심으로 나아가는 대한민국 방위 산업. 세계의 평화의 꽃을 피우는 K방산의 신화. 함께 보시죠. 대한민국 국방산업기술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군, 기관, 민간 기업이 함께 모여 대한민국 국방기술의 발전을 위한
교류와 협력에 장이었는데요. K방산의 미래기술과 전략 공유, 그리고 민군 산학연의 힘을 모아 첨단 방산 생태를 구축하여 지속가능한 성장 기반을 마련을 위해 전시회를 개최하게 되었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현대 로템, 풍산 등 178개 기업에서 총 395부스가 참여했습니다. 인공지능, 디지털 전환, 국방 MRO, 사이버전 등 최첨단 기술이 집약된 전시 행사와 국제 컨퍼런스, 드론 특별전, 수출 상담회 등으로 행사를 구성하였습니다. 대한민국의 대표적인 방산기업이 대거 참여하여 방위산업의 첨단 기술을 선보이고 있었는데요. 해외 바이어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곳, K방산의 주축이 되고 있는 기업들이었습니다. 저희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전시에 참가한 이유는 주요 관계자분들과 미래 국방 산업의 발전 방향에 대해서 공유하고 소통할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참석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다목적 무인 차량은 23년 하반기에 미 해병대와 하와이에서 FT 시험 평가를 국내 무인 차량 업체 최초로 진행을 하였고, 다목적 무인 차량 구매 사업 시험 평가를 수행하면서 전투 적합 판정까지 받은 그런 실전 경험이 풍부한 제품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밀 유도무기, 무인화, 대공망 등 첨단 기술 기반의 수출 확대를 통해 K방산의 글로벌 경쟁력을 강화하고 있는 기업입니다. 네, 이번 전시회에서는 군수 정보 체계, 그리고 소형 정찰, 타격 무인기, 그리고 CIWS-2, 그리고 소형 유도 미사일에 대해서 장비를 전시하게 되었습니다. 미국이 독점하던 시위즈, 즉 근접무기 방어 체계에 대한민국이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미국 독점이었던 만큼 세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CIWS-2는 순항 미사일에 대응할 수 있도록 미사일 관통탄을 사용을 하고, 현재 보시는 탄은 전방 분산탄이라는 탄입니다. 지금 현재 개발을 추진하고 있고, 전방 분산탄은 군집 드론에 특히 특화돼서 군집 드론을 무력화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미래전은 사람 없는 전쟁터가 될 것으로 예측됩니다. 미래전의 주력, 드론입니다. 첨단 육군 아미타이거는 지금 AI 기반 유무인 복합 전투 체계를 중심으로 전장을 혁신하고 있습니다. 그 핵심에 있는 게 바로 드론봇인데, 정찰과 타격은 물론 실시간 정보 공유까지 수행하며 전투력을 획기적으로 높이고 있습니다. 유인 전력과 드론봇이 함께 움직이는 미래 전투, 이제 우리 육군이 그 중심에 서 있습니다. 글로벌 방산 시장의 패러다임이 무인화로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해 중점을 둔 분야는 AI 기반의 무인기, 유인기, 복합 운영 기술, 3D 프린팅을 활용한 국방 활용 사례, 드론 및 대드론 전략 발전 세미나 등 첨단 기술 중심의 세미나와 시연이 많아졌습니다. 전반적으로 기술력, 규모, 경제, 국제성 측면에서 작년보다 한층 진화한 모습이라는 평가가 있습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위상이 높아진 K방산, 해외 바이어들의 참여가 유독 증가했다고 합니다. The most important reason why I am here is to explore the potentials that South Korea has, not just for Ghana, but also for Africa. When you do a comparison, you have a very sophisticated and an amazing equipment. Price-wise, I also think they are very competitive as compared to other competitors. So the market went down well, will be a very leading patronage. 스웨덴 싱크탱크인 스톡홀름 국제평화연구소가 지난 3월 발표한 국제무기거래 동향 2024에 따르면 한국은 무기 수출 10위에 올랐습니다. 한국은 5년간 꾸준하게 방산 시장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유럽의 나토의 빅4, 영국, 프랑스, 독일, 이태리의 MBT 주력 탱크가 대략 1000대 내외예요. 그러니까 어느 정도로 유럽이 방위산업에 소홀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대한민국은 대략 한 2200에 300대 사이를 운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대한민국의 방위 역량이 막강한지 알 수 있겠죠. 2022년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 뉴스, 믿기지 않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금세 끝날 것 같던 전쟁은 4년째 이어지며 장기전 양상을 띠고 있습니다.
아직 이곳에선 포성이 울리고 있습니다. 1945년 이후에 유럽에서는 전면전이 일어난 적이 없거든요.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완충지대가 뚫리게 되면 유럽 전체가 뚫리게 되거든요. 지금 어느 정도 상황이냐면 러시아가 2022년 2월 24일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이후 러시아의 탱크, 장갑차, 중장갑차, 기갑 장비들이 대략 10,000대에서 11,000대가 파괴된 걸로 추정이 되거든요. 뿐만이 아닙니다. 세계 곳곳에서 크고 작은 전쟁이 일어나며 불안한 정세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쟁 불안감을 가장 먼저 호소한 국가는 폴란드였습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침공하면 그 다음 붙어 있는 게 폴란드거든요. 그 다음이 이제 독일이거든요. 그 위협의 순서입니다, 지금. 우크라이나는 제일 심각하고 폴란드는 자기 애처럼 도와주고 우크라이나가 뚫리면 폴란드가 바로 뚫리거든요. 폴란드와 러시아는 또 아주 악연이고 그러니까 가장 급하게 이 K방산을 요구했던 건 폴란드예요. 1920년 폴란드가 옛 소련군 침공을 물리치고 거둔 승리를 기념하는 날인 8월 15일. 이날은 폴란드의 국군의 날입니다. 폴란드 군대가 사용하는 군사 장비를 전시하는 행사가 거행되는데 이날 행사에 한국의 무기들이 등장했습니다. 먼저 다목적 전투기 FA-50은 전술 데이터 리크, 공대공 공대지 미사일로 무장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명품 무기인 일명 흑표 K2 전차. K2 전차는 빠른 속도감과 함께 사격 통제, 자동 탐지 추적이 가능합니다.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전력 K9 자주포. K9 자주포는 우수한 화력 성능과 기동 성능이 우수합니다. 국군의 날 행사에 등장할 만큼 폴란드에서 K방산의 위상은 높습니다. 2022년 1차 계약 성립 후 폴란드와의 방산 인연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22년도에 러우 전쟁이 발발하면서 갑자기 특히 이제 폴란드 같은 나라들, 동부 유럽, 중부 유럽에 있는 국가들의 방위 산업, 특히 이제 무기 획득과 같은 소요가 갑자기 폭발적으로 늘어났고 이거를 대신 채워줄 만한 나라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러우 전쟁은 폴란드의 국방력 자강, 국방력 강화의 욕구를 자극했고 폴란드는 그걸 단기간 내에 확보할 수 있는 건 한국밖에 없다고 선택했고 결국 성공했죠. 2022년 첫 계약에 이어 지금에 이르기까지 폴란드는 K방산에 대한 한결같은 믿음을 보인 나라입니다. K방산에 무엇이 폴란드의 신뢰를 주었을까? 폴란드가 K방산에 놀랬던 건 일단 성능입니다. 본인들이 상상했던 것보다 탁월한 성능을 보여줬고요. 두 번째는 납기입니다. 유럽 같으면 5년, 10년 걸릴 수 있는 것들, 심하게 말하면 1년 내에 우리가 쓰려고 했던 것들까지 양도해주는 적극성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폴란드 입장에서는 탁월한 성능, 빠른 납기, 그 다음에 한국 방산품의 특징은 뭐냐면 미국과 유럽제와 성능은 같거나 아니면은 약간 높거나 약간 낮은 정도인데 가격은 절반이라는 거죠. 대체로. 그리고 유지, 보수, 정비 아주 탁월해요. 그러니까 폴란드로서는 한국 방산에 매료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폴란드가 K방산의 가장 큰 수혜자이면서 가장 보이지 않는 마케팅을 해줬다. 폴란드가 사는 것들이 FA-50 경공격기, 그 다음에 K9 자주포, K2 탱크, K2PL 폴란드형까지 치면은 이 삼총사는 사실은 한국 방산의 가장 경쟁력이 있는 그런 방산품 중에 하나거든요. 폴란드에 이어 유럽 내 대한민국 방산 수요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전쟁으로 인한 자국 자강의 필요성이 대두됨에 의한 움직임이었습니다.
폴란드 인접 국가인 루마니아와 노르웨이까지 K방산 수출은 이어졌습니다. 폴란드에 이어 루마니아 수출도 이어졌습니다. 어떤 전략이 수출했습니까? 루마니아도 사실 이 안보 위협이 큰 나라고요. 그리고 우크라이나 사태로부터 자유롭지 않거든요. 루마니아를 포함해서 지금 에스토니아, 노르웨이는 이미 K9을 확보했고, 루마니아뿐만이 아니라 새롭게 군비 확충을 하고 있는 모든 유럽 국가들이 사실은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다. K9의 경쟁 상대는 사실상 지금 가격과 성능으로 본다 그러면은 PGH 정도 외에는 사실상 존재하지 않고. 대한민국 해외 방산 수출 계약 추이는 2022년 폴란드 수출로 급격히 올랐다가 잠시 주춤하더니 2025년 다시 증가하기 시작합니다. 지금 한마디로 말하면 지금 FA50 경공격기, 그 다음에 K9, 그 다음에 K2 이 3종 세트거든요. 지금까지 국산 방산의 최대 규모가 바로 이 K2입니다. 거의 8조에서 9조 사이 금액이 되고, 대한민국 지상전의 왕자, 검은 표범 K2 전차. 빠르게 적을 제압하는 표범처럼 K2 전차는 적의 기습 공격이 가능한 대한민국 육군의 핵심 전력입니다. 빠르지만 안정적인 기동 성능, 거기에 강력한 화력 체계를 갖춘 K2 전차는 대한민국이 개발하고 세계가 함께 쓰는 3.5세대 전차입니다. K2 전차의 심장, 엔진에도 대한민국의 이름이 걸려 있습니다. 엔진 국산화에 성공한 나라가 미국, 한국, 독일, 프랑스에 불과한 만큼 이는 대단한 성과입니다. K2 전차는 약 55톤의 1500마력급 디젤 엔진을 가진 강력한 전차입니다. 지금 K2 같은 경우는 거의 9조에 달합니다. 그리고 폴란드 대통령 언급대로라면은 2차, 3차까지 모두 합친다고 그러면은 대략 30조 정도 규모가 되거든요. 만일에 폴란드 계획이 순조롭게 1000대 K2 탱크, K2 PL 포함해서 확보가 된다고 그러면 거의 40조에 육박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K방산의 대표 주자 중 하나로 세계 자주포 수출 시장에서 그 존재감을 드러내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무기 K9 자주포. K9 자주포는 47톤, 길이 12m의 1000마력 디젤 엔진을 가진 명품 무기입니다. K9은 뭐 단군 이래 최대의 방산, 그러니까 전체 세계 자주포 시장의 현재까지 절반 이상을 차지하고 있거든요. 잠자는 유럽은 사실 나토 협약에 따라서 국방비를 GDP 2%좀 쓰게 돼 있었거든요. 근데 그렇게 안 썼어요. 왜냐면 전쟁이 없을 거니까. 와인 마시고 샴페인 마시고 1% 정도밖에 쓰는 나라들이 많았어요. 유럽이 복지와 사실은 이 방산 규모를 줄일 때 러시아는 그걸 유지했고,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러시아의 위력이 드러난 거죠. 유럽이 느끼는 이번 러우 전쟁의 공포는 가히 천문학적이다. 유럽은 대평원이기 때문에 기갑 장비들이 매우 필요합니다. 생산력과 납기. 그렇게 본다고 그러면은 가히 K9의 전성시대다. K9의 경쟁 상대는 독일의 PZH-2000 전차로 현존하는 자주포 중 최고 성능이라고 평가받지만 가격 경쟁력에서 K9이 우세합니다. 김해 공군기지입니다. 이곳에서 스페이스 챌린지 행사가 열렸습니다. 스페이스 챌린지 행사는 1979년 공군 참모총장배 모형 항공기 대회로 시작한 공군의 대표 항공 우주과학 행사입니다.
관객들이 가장 기다리는 행사가 있었는데요. 오늘 와서 보니까 믿음직스럽기도 하고 또 멋있기도 하고 또 우리 아이들한테도 영향이 있을 것 같고 좀 뭐 안보 교육에도 좋은 것 같습니다. 멋진 비행을 볼 수 있으니까 애들도 기대를 하고 뭐 소리도 크긴 하지만 그만큼 심장 울리는 소리가 있기 때문에 가슴 뛰고 좋습니다. 심장을 울리는 그 공연을 위해 땀 흘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타이어 누설 점검 같은 걸 하는데 악력 측정이라. 근데 오늘 타이어에서 좀 누설이 있는 것 같아서 교환을 하게 되었어요. 제가 지원한 비행기가 하늘에 난다는 그건 엄청 책임감이 막중하기 때문에 엄청 무거운 마음으로 하고 있습니다. 무거운 책임감을 안고 정비한 비행기는 대한민국 특수비행팀인 블랙 이글스가 비행하는 T-50B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대한민국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입니다. 오늘 스페이스 챌린지에 방문하신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하며 여러분께 블랙 이글스의 특수비행을 보여드리게 된 것을 저는 영광으로 생각합니다. 하늘에서 최고의 에어쇼를 펼치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공군 특수비행팀 블랙 이글스를 소개합니다. 세계 유일의 자국산 초음속 항공기 총 8대를 운영해서 퍼포먼스를 보여주고 있는 특수비행팀이고, 저희는 한 대 한 대 간격이 한 1m 정도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 안에서 8명이 한 호흡을 가지고 같이 비행을 해야 하다 보니까 무조건적인 신뢰가 필요합니다. 제가 앞에서 기상이 안 좋았을 때, 항공기가 흔들렸을 때 과연 팀원들이 잘 버텨줬을까, 이런 의심이 아니라 무조건 팀원들 버틸 수 있다 라는 좀 믿음을 가지고 비행을 하다 보니까 저희의 모토인 팀워크에 맞춰가지고 제가 정말 끈끈하게 유대관계를 유지하고 비행을 하고 있습니다. 블랙 이글스의 공연 기종은 T-50B로 2009년에 전환했습니다. 확실히 자국산 항공기여서다 보니까 인터페이스 자체가 조종사들이 좀 친화적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조작하기 쉽고 운영하기 쉽게 되어 있고 기동 성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그래서 제가 타봤던 많은 기종들을 다 봤지만 그 중에 최고의 기동 성능을 보여주는 항공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가히 최고 기량의 블랙 이글스 공연, 잠시 감상할까요? 하늘의 외교관 블랙 이글스. 대한민국의 공군력과 국방력을 세계에 알리는 역할을 하는 블랙 이글스의 공연은 해외 공연팀과 견주어도 최고의 퍼포먼스라 평가받습니다. T-50B 같은 경우에는 기존의 T-50과 달리 특수 비행에 필요한 연막을 발생한다던가, 그리고 또 한 가지로는 마이크가 조종석에 달려 있어요. 그래서 조종사가 예를 들어서 하는 여러 가지 음성들을 이렇게 대외적으로 뭐 지상의 이런 스피커나 이런 걸 통해서 다 들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일부러 이제 특수 비행을 위해서 설치한 몇몇 장비들이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유럽의 이런 공군 특수 비행 팀들 같은 경우에는 대부분 이 특수 비행에 사용되는 항공기들이 초음속을 내지를 못해요. 기동 자체가 사실 제한되는 부분이 많습니다. 반면에 우리나라에서 만든 T-50B는 일단 초음속 기동이 가능하기 때문에 그런 아음속 항공기를 운용하는 특수비행팀들에 비해서 일단 속도라던가 기동성 면에서 우위에 있어서 해외에서 높게 평가를 받는 상황입니다. 블랙 이글스 공연의 하이라이트, 태극 기동입니다.
우리 국산으로 이렇게 만들어졌다는 것에 대해서 그런 자부심 아니면 뭐 그런 감사함 그런 걸 느끼고 있습니다. 가슴이 뭉클했고 그냥 애국심이 좀 발휘되는 듯한 느낌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 애들한테도 약간 애국심을 좀 심어줘야 되겠다고 생각했습니다. FA-50을 운용 중인 제16 전투비행단. 최상의 항공작전 수행 능력을 갖추기 위해 강도 높은 훈련을 전개하여 대한민국 중북부 영공방위 임무를 빈틈없이 수행하는 비행단입니다. 동북부 영공방위를 위한 핵심 기지로 최초 국산 전투기인 FA-50을 운용하고 있습니다. 주로 북한, 중국, 러시아 등 군용 항공기에 대해서 전술 조치를 실시하고 있고, 특히 2018년에는 카디지를 침범하는 중국 군용 항공기에 대해서, 2021년에는 러시아 군용 항공기에 대해서 퇴거 조치를 실시한 바가 있습니다. FA-50 비행에 앞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 있습니다. 공중에서 소통할 수 있는 방법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서로의 동선을 파악하는 브리핑은 매우 중요합니다. 내가 콜을 들었어. 좌표 점검 실시하겠습니다. 원레디 옥스 하면은 투도 투레디 옥스 나오면은 그때 로스트 모모모 이런 식으로 좌표 점검 실시하고 뭐 투세임, 원세임 진행하는 건 똑같겠지. 그 다음에 LCI에서는 스윙체까지는 하지 말고 스티어 포인트 잘 들어가 있는지 그것만 육안으로 확인해주고 보이스로 꼭 남겨주고. 방금 했던 브리핑은 이제 전환조종사들이 처음으로 공대지 임무, 그러니까 항공기에서 지상을 타격할 때 주로 하는 임무로 첫 번째 임무가 이제 나왔기 때문에 그에 대한 브리핑이었습니다. 아무래도 공중 상황이 이제 실시간으로 바뀌다 보니까 그에 대한 모든 약속 조작이 지상에서 이루어져야 공중에서도 그에 따른 비상 상황이나 그 예측치 못한 상황이 나왔을 때 모든 편조 간의 약속 조작이 이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더욱더 중요시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지금까지는 팀원 간의 약속, 신뢰. 그 바탕엔 우리 기술력으로 개발한 최초의 국산 전투기 FA-50에 대한 믿음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설계 배경이 최근에 제작된 플라이 바이 와이어, 그러니까 F-16이나 F-35에 도입된 항공 시스템이 동일하게 들어갔고, 또한 항공전자 시스템 소프트웨어들이 최신 항공기와 크게 아주 유사하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지금 있는 전환조종사들이 항공기의 전환, 또 새로운 신규 항공기로의 전환이나 이런 거에 있어서 더 불편함 없이 적응하기 편하다고 생각됩니다. 제16 전투비행단은 해마다 최정예 전투조종사를 배출하는 명문 비행단입니다. 오늘 그 최정예 전투조종사들의 정기 비행훈련이 있습니다. 어떠한 침투 위협도 허락하지 않는다는 다짐을 마음에 새기고 훈련도 실전처럼 진행합니다. 지금까지 많은 시간, 많은 소티를 비행했지만 단 한 번도 같은 순간, 같은 비행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행을 통해서 국민 여러분들을 지킨다는 생각으로 더욱더 힘내서 비행하게 되는 것 같습니다. 힘차게 날아오르는 보라매처럼 대한민국 영공을 매의 눈으로 지키는 제16 전투비행단. 그런 비행단의 동반자이자 대한민국 전투기의 자랑. FA-50이 힘차게 하늘로 오릅니다. FA-50 전투기는 최초 국산 전투기로 T-50 고등훈련기를 기반으로 개발되었습니다. 공대공, 공대지 임무를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다목적 전투기로 공대공 AIM-9 미슬 그리고 20mm 기총을 운용할 수 있고, 공대지 임무를 위해서 MK-82, JDAM, AGM-65 등 무장을 운용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다양한 무장을 운용해서 적 항공기뿐만 아니라 적 지휘소 등 핵심 표적에 대해서 정밀 타격할 수 있는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링크 16이라고 하는 고속 전술 데이터 링크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 전술 데이터 링크를 통해서는 제 레이더가 보지 못하는 먼 곳에 있는 지역의 정보를 아군 항공기의 레이를 통해서 실시간으로 공유받을 수 있고, 조종사의 전술 상황 인식 능력을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제16 전투비행단은 대한민국 방산의 힘을 온몸으로 체험하고 있습니다.
조종사 훈련의 모든 과정을 국산 항공기로 운영한다는 것은 세계적으로 드문 일입니다. 특히 TA-50으로 정예 전투조종사를 양성한다는 것은 제게 큰 자부심입니다. FA-50의 역사는 T-50 골든이글 계열로 올라갑니다. 2005년 공개된 T-50은 마하 1.5급 속도와 우수한 기동 성능을 갖춘 기종입니다. T-50이 훈련기였다면 TA-50은 전술입문 훈련기입니다. T-50을 기반으로 레이더와 무장 시스템을 추가하여 개발되었습니다. T-50B는 블랙이글스가 비행하는 공중국의 특수 항공기로 고도의 비행 퍼포먼스가 가능한 항공기입니다. FA-50은 전술 데이터 링크, 정밀 유도 폭탄, 자체 보호 장비 등을 탑재한 항공기로 전투기급의 우수한 비행 성능을 보유했습니다. 그리고 한국형 전투기의 꿈의 실현 KF-21입니다. 2021년 대한민국 공군 방산의 새로운 역사를 장식할 전투기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힘차게 비상하는 한국형 전투기 KF-21 보람입니다. 푸른 창공을 향해 비상할 KF-21 보람의 등장을 힘찬 환호와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바로 한국형 전투기 KF-21입니다. KF-21이라고 하는 모든 기술이 집약된 세계 항공기 개발사의 기적이라 할 수 있거든요. 그 A사 레이더를 비롯한 4대 핵심 기술, 미국 이전을 거부했을 때 그걸 우리가 스스로 다 해결해냈거든요. KF-21은 한국형 전투기라는 오랜 꿈의 결정체입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가 1980년대부터 독자 전투기 개발에 대한 그런 이제 꿈이라든가 계획은 가지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 꿈이 현실화된 거는 지난 2001년 김대중 전 대통령 시절에 공군사관학교에서 김대중 대통령이 우리 손으로 한국형 전투기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얘기를 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이 됐어요. 그래서 저도 기억이 나는데 제가 2002년에 우리 손으로 만든 초음속 고등훈련기 T-50 이제 롤아웃 행사에 갔었는데 그때도 김대중 대통령이 그 얘기를 또 하셨어요. 그래서 근데 저는 그때 생각에 저 꿈이 과연 이루어질까 했는데 지금 어떻게 보면은 이제 실현이 됐죠. 앞으로 KF-21은 2028년까지 40대를 생산하고 2032년까지 120대를 실전 배치해 노후화된 전투기를 대체할 예정입니다. 이로써 KF-21은 명실상부 공군 주력 전투기로 자리매김할 것입니다. 처음 생산되는 모델은 KF-10 블록 1이라고 해서 이제 공중전만 할 수 있는 전투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향후에는 이제 다목적 전투기로 전환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공대공, 공대지, 공대함, 정찰 뭐 이런 역할을 맡는 다목적 전투기로 이제 성능을 업그레이드할 예정이고요. 거기에 더해서 향후에는 이제 인공지능이라든가 이제 KF 같은 경우에는 이제 우리가 만든 항공 전자 장비들이 다 들어갑니다. 그래서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도 우리가 만들었고, 그다음에 뭐 계기판이라 이런 것들도 사실 이제 다 국산이 많아요. 그리고 컴퓨터의 두뇌라고 할 수 있는 임무 컴퓨터도 우리 손으로 만들었습니다. 여기에 이제 향후에 인공지능이라든가 이런 것도 집어넣을 예정이고, 유인기와 무인기가 같이 협동을 하면서 공중전이나 아니면 공대지, 공대함 임무, 정찰 임무를 수행하는 건데, 이런 능력들을 향후에 확충할 예정이고요. 유무인 복합에 사용될 일종의 이제 무인 전투기도 개발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다면 KF-21은 해외 명품 전투기와 비교해도 손색이 없을까? 5세대 전투기들은 완전한 스텔스 성능을 갖고 있어요. 그리고 무장을 안에, 내부 무장창에 넣게끔 만들어졌습니다. 우리 KF-10 보람에는 아직은 무장을 내부에 넣게끔 만들어져 있지는 않아요. 상대적으로 5세대 전투기보다는 스텔스성이 떨어집니다.
다만 지금 이제 5세대 전투기, 뭐 미국이 대표하는 뭐 F-35 이런 전투기들은 사실 미국이 해외 나라에 판매하는데 좀 제약을 두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과 정말 절친한 동맹국이 아니면 팔지 않는 전투기예요. 반면에 이제 우리 KF-21은 뭐 우리와 관계가 좋은 나라들 같은 경우에는 얼마든지 수출이 가능하고 성능상으로 봤을 때 지금 이제 주류를 이루고 있는 전투기들은 대부분 다 이제 4.5세 전투기이기 때문에 그런 점에 있어서는 뭐 좀 기술적이나 수출 경쟁력 측면에서 장점을 갖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2025년 세계 최고 전투기 순위에 우리의 KF-21이 당당히 4위에 등극했습니다. 조선 후기 실학자인 정약용 선생은 무기의 중요성에 대해 이와 같이 설파했습니다. 1950년 모두가 잠든 그 새벽, 소련제 탱크를 앞세운 북한의 공격이 시작됐습니다. 소총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한 아군은 적군의 공격에 무너지고 전쟁 4일 만에 수도 서울을 내주었습니다. 동족 상잔의 비극, 강력한 무기 앞에 무력하게 쓰러져 조국을 지키지 못했던 아픔을 딛고 대한민국은 정전 70여 년 만에 세계 방산 시장에서 우뚝 올라섰습니다. 지금의 결과가 있기까지 자주국방의 필요성을 깨닫게 해준 몇 가지 사건이 있었습니다. 1968년 1월 21일 김신조 일당의 청와대 기습 미수 사건, 1.21 사태에 이어 이틀 뒤 미 해군 정보수집함 푸에블로호가 북한에 납치되는 사건이 발생했고, 1969년 미국의 닉슨 대통령은 아시아에서 미군의 개입을 줄여야 한다는 닉슨 독트린을 발표했습니다. 1971년은 무기 개발의 필요성은 그 이전에 1.21 사태 청와대 습격 사건, 미국 정보함 푸에블로 납북, 121 정찰기 동해 격추, 이런 극도의 군사적 긴장이 있으니까 그 당시 박정희 대통령이 정말로 71년 11월에 12월 30일까지 사실상 한 달 만에, 한 40일 만에 무기를 만들어내라. 소총, 카빈, 박격포, 그다음에 수류탄 지뢰, 이런 사실은 이제 이 기본적인 장비들이죠. 그래서 이름이 번개사업인데 한 달 만에 어떻게 만들어냅니까? 그래서 번개불에 콩고 먹냐라고 해서 자조적으로 번개사업이다라는 말도 있어요. 그게 이제 한국 방산의 시초죠. 대한민국은 1960년대 후반이 되어서야 본격적인 방위산업 육성을 시작했습니다. 1970년 본격적인 국방력 강화와 방위산업 발전을 위해 국방과학연구소 ADD가 창설되었습니다. 국방과학연구소는 국내 유일의 국방연구개발기관으로 대한민국 자주국방을 향한 염원이 담긴 기관입니다. 국내 방위산업이 지금의 눈부신 성장을 이룰 수 있게 해준 근간은 대한민국의 제조업입니다. 제조업 경제력입니다. 그리고 제조업이 한국은 튼튼하고 경쟁력이 있고 석유화학, 금속공업, 정밀기계, 반도체, 전기전자, 이런 것들이 골고루 발달해 있거든요. 이런 기업들이 모두 이 세계적인 수출 경쟁력을 갖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 안에서 이런 기반 기술을 활용해서 이 방위산업을 강화하는 건 매우 효과적이죠. K방산의 비결은 사실은 한강의 기적에 있다. 한국의 제조업 강점, 여기에 있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내 가족과 조국을 지키기 위한 자주국방의 열망. 그 열망 위에서 대한민국 방위산업이 시작됐습니다. 늦었지만 보폭을 넓혀 빠르게 발전한 K방산의 바탕에는 막강한 제조업으로 형성된 방산 품질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방산 품질을 위해 노력하는 것, 국방기술 품질원입니다. 지금 저희 전천후 시험장에서는 105mm K1 전차, 120mm K1A1, K2, 그리고 155mm K9 자주포, 그리고 이제 향후 시험하게 될 155mm K50 현재 지금 수상 무기의 전차와 자주포류 무기 체계를 시험하고 있습니다.
최근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시험하는 무기류는 군에서 사용하는 무기와 방산 수출품입니다. 한 번 더. 한 번 더. 깔짝 할 수 있어. 깔짝 위로. 깔짝. 오케이. 저장 탄약의 신뢰성 평가, 방탄 성능 시험 등 군수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시험을 국방기술품질원에서 진행합니다. 방금 넣으신 건 뭐예요? 추진 장약입니다. 탄도를 발사하는 역할을 합니다. 장병의 안전을 보장하고 제품의 품질을 보증하는 이곳에서 신뢰가 탄생합니다. 앞에 있는 포신 조립체와 뒷부분에 있는 주택복자개 조립체가 결합돼서 무장 조립체라고 하는데, 이 주택복자개 조립체의 성능과 포신 조립체의 성능, 측정해야 되는 항목들에 대한 계측 장비를 보유하고 있어서 그 측정 결과값으로 해서 규격 안에 들어오는지 확인 후에 업체에서 무기를 생산을 하고 그 생산한 무기를 가지고 최초에 저희가 이 시험 평가에 해당되는 부분을 저희가 시험 평가를 하고 그 이후에 이제 후속 공정을 통해서 최종 합격한 제품이 이제 군으로 아니면 이제 해외로 수출되게 됩니다. 말하자면 국방기술품질원에서 테스트를 받고 합격해야 출하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시험 1번 탄 하겠습니다요. 발사 5초 전. 셋, 둘, 하나, 발사! 테스트 결과는 어떻게 나왔을까? 테스트를 진행한 직원의 눈과 손이 바빠집니다. 이 테스트를 합격해야 군으로 수출로 이어집니다. 셋, 둘, 하나, 발사! 네, 국방규격에 대해서 시험을 하고 있는데 오늘 그 국방규격 내에 있는 수치는 다 만족하게 나왔습니다. 저희가 이 K9 시험 같은 경우는 저희가 19년에 처음을 시작을 했는데 그때는 굉장히 소량으로 시작을 했고요. 22년부터 그 기술 시험이나 개발 시험이 이제 증가되면서 지금은 시작 단계보다는 그래도 최소한 5배 이상은 물량이 늘었다고 볼 수 있습니다. 폴란드 수출권부터 시작해서 다른 국가에서도 굉장히 지금 수출품 요구가 많이 들어오고 있는 상황이고 그 열악한 환경 조건에서도 팀원들이 지금 열심히 고생해 주셔서 그래도 이제 K방산에 대한 수출이다 보니까 또 나름 저희도 공공기관의 일원으로서 사명감을 가지고 일하고 있습니다. 방탄물자의 성능 시험을 진행하는 시험장입니다. 지금 보고 계신 시편은 국내에서 만든 그 군수품에 들어가는 방탄강입니다. 보통 사용 용도에 따라서 두꺼운 것도 있고 얇은 것도 있는데 현재 시편은 굉장히 얇은 소재 두께로 되어 있습니다. 하나를 막는 방탄이라는 주기능을 위해 표면을 매우 단단하게 만든 강제 방탄강입니다. 자주포나 전차와 같은 육상 방산 장비의 원소재로 사용된다고 하는데요. 현재 국내에선 한 기업이 유일하게 제작하고 있습니다. 하고 계신 건 뭔가요? 지금은 그 규격에 맞게끔 기존에 있던 장량을 덜어내고 규격에서 요구하는 탄속을 맞추기 위해서 장향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기업에서 요구하는 조건에 따라 시험이 진행된다고 합니다. 지금 장약 조절은 방탄강마다 요구되는 탄속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 요구되는 탄속을 맞추기 위해서 방탄강의 그 한계치를 보기 위해서 지금 다시 조절하고 있습니다. 실제 총에 들어가는 총열의 길이라든가 강선 등을 똑같이 만든 전문 용어로는 저희가 리시버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과연 방탄강은 한의 위력을 막을 수 있을까? 생각하겠습니다. 생각, 셋, 둘, 하나, 됐다.
대부분 육상 방산 장비에 활용되는 만큼 방탄 기능이 매우 중요한 요소인데요. 시험 결과 총알은 방탄강을 뚫지 못했습니다. 확인판 뒤에 가서 확인을 이제 착용을 하면은 이제 뚫렸는지 안 뚫렸는지 뒤에서 확인을 하거든요. 현재 우리나라의 방탄강 그 수준은 다른 해외 그런 방탄강 그 제품하고 비교했을 때 성능 면에서는 거의 유사하거나 우수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성능이라든가 기술력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다른 나라에서도 러프를 받고 우리나라의 제품들을 신뢰한다는 거기 때문에 굉장히 뿌듯하고요. 그 신뢰를 저희 시험장에서 또 입증한다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시험하는 그 과정 단 한순간도 놓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 방탄강은 K9 자주포 원재료로 활용되고 있어 세계적으로도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차세대 이지스 구축한 다산 정약용함의 진수식이 지난 9월 울산의 한 조선소에서 개최되었습니다. 다산 정약용함은 길이 170m, 폭 21m, 최대 30노트로 항해하는 현존 최고 성능의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에 비해 기능이 크게 향상된 이지스 전투체계가 탑재돼 탐지 추적 능력이 2배 이상 강화됐다고 합니다. 현존하는 최고 성능의 이지스 구축함을 우리 기술로 생산해낸 것입니다. 세계 최고의 조선 기술이 이루어낸 결과물이라 할 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 경제 안보 측면에서 해양 의존도가 굉장히 높은 국가거든요. 그만큼 해양에서의 국익 제고를 위한 해양 안보 역량을 강화할 필요가 있고요. 우리나라가 뭐 잠수함을 운영한 역사는 길지 않습니다. 잠수함을 운영한 국가들이 많지는 않지만 전 세계적으로 봤을 때 잠수함을 운영한 국가 중에서 잠수함 사고가 한 번도 없이 안전하게 운영한 국가는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한국해양방사는 1970년대 시작 때 반세기 동안 비약적으로 성장했습니다. 1980년대 첫 국산 호위함 울산함 건조를 시작으로 1990년대에는 구축함과 잠수함 건조에 성공하며 수상 수중 전력을 동시에 확보했습니다. 2000년대에는 첫 이지스 구축함인 세종대왕함이, 2020년 우리 기술로 설계 건조한 차세대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이 세상에 나왔습니다. 지금 이제 보시는 모델은 이제 장보고 원급입니다. 제가 통상적으로 209급 잠수함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최초 독일에서 209 잠수함을 수입을 해왔고요. 한국에서 운영하는 과정에서 노하우가 쌓이고 우리 또 조선 역량과 연계해서 이제 자체적으로 건조하고 조립하는 수준에까지 도달을 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총 9척의 209 잠수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독일에서 도입한 209급 잠수함, 우리 손으로 건조하고 조립하였고 장보고 1로 명명했습니다. 그리고 주목해야 할 잠수함은 장보고 3 배치 2입니다. 장보고 3 잠수함은 우리 독자 기술로 최초로 설계 건조한 잠수함입니다. 특히 이제 가성비가 굉장히 훌륭한 잠수함이고요. 장기간 은밀하게 물속에서 작전을 할 수가 있고 정밀 타격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특히 잠수함에서 물속에서 발사할 수 있는 SLBM 능력을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요. 특히 이제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효과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략적 수단으로서의 가치가 굉장히 부각이 되고 있는 잠수함입니다. 이 장보고 3 잠수함 같은 경우에는 어떤 K방산의 어떤 종합적인 역량이 투영된 핵심 전략 자산이라고 볼 수 있고, 이 K방산이 어떤 전략무기 시장에 있어서도 경쟁력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보여주는 무기체계로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강력한 레이더로 적 항공기나 미사일을 발견해 요격할 수 있는 이지스함. 세종대왕함은 대한민국 해군 최초의 이지스 구축함입니다. 최첨단의 전투 무장 체계를 구비하고 있고요.
대공, 대함, 대잠 능력을 통해서 막강한 종합적인 정투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통상적으로 해군함정은 역사적으로 큰 업적을 남긴 위인들의 이름을 명명해서 사용하고 있는데요. 최신의 이지스 구축함인 정조대왕함 같은 경우에도요. 특히 이제 국가 안보라든가 어떤 대한민국의 역사상의 큰 업적을 남긴 위인으로서의 가치를 좀 부각시키기 위해서 그 이름을 명명해서 사용하고 있습니다. 정조대왕함은 세종대왕급 이지스함을 개량한 광개토3 배치2 1번함이자 해군의 4번째 이지스함입니다. 정조대왕함은 차세대 신형 이지스 구축함인데요. 일단은 그 기존의 이지스 체계와는 달리 좀 진화된 이지스 체계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잠, 대공, 대함 능력을 확보하고 있고요. 특히 대한민국이 직접 개발한 수직 발사 체계를 장착하고 있어서 다양한 종류의 미사일을 탑재 운용할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이 다층 미사일 방어 체계에도 좀 저희가 역량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는 부분이 있고요. 특히 이제 정밀 타격과 유공 능력을 갖추고 있는 다목적의 최신형 구축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간 완제품을 수출하던 방식에서 벗어나 또 다른 K방산 수출 방식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바로 현지 생산입니다. 그러한 해외 현지 생산의 신호탄이 호주에서 쏘아졌습니다. 호주에서 우리의 궤도형 보병 전투 차량인 레드백이 생산됩니다. 레드백 첨단 생산기지가 의미 있는 이유는 해외 기획, 설계, 공급 체계를 최적화한 K방산 수출 시스템의 첫 수출 성공 사례이기 때문입니다. 레드백은 대한민국 5세대 보병장갑 차량으로 레드백이란 이름은 호주에 서식하는 붉은 등 독거미의 이름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레드백은 험난한 전장에서도 이동이 용이하고 지뢰와 총탄 공격에 대비한 방어 능력까지 강화한 미래형 장갑차입니다. 레드백 현지 생산의 성공으로 K방산의 수출 지형은 더욱 넓혀졌습니다. 현지 생산에 이어 K방산에서 새롭게 주목하는 분야가 있습니다. K방산의 미래 먹을거리로 불리는 MRO, 즉 유지, 보수, 정비 사업입니다. 특히 이 MRO는 특히 한미동맹 측면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요. 한 국가가 어떤 무기 체계를 구매할 때 그 구매로만 끝나는 게 아니라 이 무기 체계가 오랜 기간 운용될 수 있도록 유지 관리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한 국가가 무기 체계를 구입을 했을 때 그 무기 체계의 운용과 연계된 기술 이전이라든가 정비 인프라 기술 지원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MRO라는 것은 단순히 무기 판매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국가 간의 장기적인 협력 파트너십을 구축하는 게 효과적인 사업 수단이라고. 대한민국 안보에 있어 한미동맹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한미동맹의 굳건한 관계를 위해 이 MRO가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최근 미국은 자국 내에서의 이제 함정, 군함도 포함해서요, 그걸 자체적으로 건조하고 유지 보수하는데 구조적인 한계점을 좀 직면해 있기 때문에 한국과 같이 조선 역량이 아주 훌륭한 국가들과의 적극적인 협력을 좀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국의 입장에서 어떤 미국의 이런 안보 환경을 고려해서 좀 이 MRO 협력을 한미동맹 강화를 위한 효과적인 수단으로 좀 활용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하고요. 최근 어떤 트럼프 정부의 거래적 성향을 고려해서 이 MRO 협력 과정에 있어서 단순히 무기 판매로 그치는 게 아니라요. 저희가 무기 판매를 하더라도 미국의 입장에서는 좋은 시작이라고는 얘기할 수 있지만 충분하지 않다고 인식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술 이전이라든가 공동 연구 또 이제 장기적인 어떤 MRO 협력 체계를 구축하기 위한 좀 장기적인 국가적인 노력과 좀 노력이 좀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현재 무기 체계 시장에서 MRO 사업의 비중은 60에서 7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한국의 MRO는 가성비를 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저렴한 비용으로 아주 효과적인 그 정비 능력을 보장할 수 있는 게 가장 큰 핵심일 것 같고요. 한국은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과 정비 능력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에 더해서 해군과 기업 간의 아주 밀접한 협력을 통해서 고품격의 정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구조적인 강점이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 MRO는 이제 한국 K방산이
세계 시장에서 인정받고 K방산의 역량을 좀 효과적으로 구현할 수 있는 핵심적인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계 속에서 그 위상이 더욱 드높여진 대한민국 방위산업. 위상이 높아질 만큼 지금의 위치를 지키기 위한 다각도의 노력과 협력이 필요합니다. 방산 능력을 강화하는 데는 있어서는요, 정부, 군, 기업 간의 유기적인 협력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이를 위한 국가 차원의 제도적인 또 일관된 지지와 정책적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KF-21을 만들었지만 엔진은 아직도 외국산 엔진을 쓰고 있어요. 이런 것들을 국산화해서 내재화하는 것도 향후 미래 항공산업의 먹거리를 또 새롭게 만든다는 측면에서 굉장히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K방산의 성장의 기한은 노력에 따라 달렸다. 즉 다시 말해서 지금 K방산 전성기에 안주한다면 오래 못 갈 것이고, 여기서 K방산이 초격차를 유지하기 위한 천문학적인 투자, 교육, 훈련, 네트워킹, 인프라를 계속해서 확충한다 그러면은 K방산의 진화는 계속된다. 대통령께 나요. 받들어. 충성. 지난 10월 1일 거행된 건군 77주년 국군의 날 기념식. 평화를 지켜낼 수 있는 강력한 자주 국방의 꿈을 현실로 만들기 위해 방위산업을 적극 육성하여 국방력 강화와 경제 발전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동시에 잡겠습니다. 압도적 성능과 높은 효율성이 장점인 우리 방위산업은 강한 안보의 기반이자 유망한 미래 산업입니다. K방산이 세계로 더욱 뻗어갈 수 있게 하겠습니다. 국민의 뜻에 따라 나라의 평화와 번영을 지키는 정예 강병으로 거듭납시다. 감사합니다. 단호하고 강력하게 대응하는 힘있는 나라. 1945년 한국이 꿈꿨던 나라입니다. 무기 원조를 받던 나라에서 이제는 세계 방위산업 중심에 선 대한민국. 대한민국 방산의 전진은 멈출 수 없습니다.